안녕하세요. 핑플릭스입니다.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요. 금리가 계속 치솟고 매매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. 송파의 모단지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30% 떨어진 실거래도 나왔다고 해요.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. 과거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 부동산 시장의 흑역사를 이제 한국도 똑같이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솔직히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. 이게 예상일 뿐이지 세상 일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. 전문가들의 예측도 다 다른데요. 이제 한 가지 웃긴 거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했던 이제 전문가분도 지금은 집값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. 앞으로 뭐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든 관계없이요. 저 개인적으로는 실거주 목적에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의식주, 특히 이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이잖아요.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이게 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거든요. 나와 내 가족이 어떤 이사나 이 집주인의 횡포 같은 걱정 고민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. 또 이 셀프 인테리어 하고요. 내 집을 가꾸고 꾸미는 이런 재미가 있다는 것. 그래서 이 피터 린치조차도 이분은 주식 투자자인데도 이제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거든요. 그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제 언론 매체에 나오면은 그래서 실거주 목적은 꼭 필요하다. 그래서 실거주 목적에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고 이렇게 좀 얘기하곤 했는데 이건 진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. 이 자기 돈 아니라고 진짜 막말하는 거거든요. 실거주가 중요하긴 하죠. 근데 이게 언제나 옳다는 거는 진짜 아니죠. 그 언제 사냐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. 부동산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수 시점 같아요. 그러니까 주식도 물론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죠. 근데 매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하거든요. 주식은. 그래서 꼭 최저점을 내가 잡아서 한 번에 투자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적은 편이죠. 근데 부동산은 다르거든요. 내가 계약서를 쓰는 금액으로 무조건 사야 돼요. 또 이 사이즈 자체도 주식이랑 차원이 다르죠. 뭐 최소 수억 원 이상이잖아요. 주식을 한 번에 막 5억, 10억씩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.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사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은 다른 거예요. 서울 기준으로 하면 이 소득 대비해서 이 집값의 비율을 보는 게 PIR이라고 하는데요. 15배 정도라고 해요.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15배 높은 거죠. 이거는 세금을 떼기 전 기준이니까요. 세금을 떼고 나서 이 세후소득으로 보면은 거의 20배 수준이에요.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25살부터 65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해도요.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40년도 안 돼요. 인간이 평생 40년도 일하기 힘든데 이제 만약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은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모았을 때 돈으로 집을 사야 되잖아요. 서울이 아닌 그냥 경기도 수도권으로 봐도 15년 정도 돈을 모아야 돼요. 그러니까 결국 내가 평생 버는 돈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를 사는 건데 한 사람의 진짜 인생이 달려 있는데 실거주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?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.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. 내 집은 언제나 사는 게 아니고요. 최대한 쌀 때 사야 해요. 집을 사는 타이밍이야말로 이제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. 언제 집을 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. 예를 들어 잠실에 30% 떨어졌다는 그 모 단지를 작년에 24억 고점에 산 사람이랑 지금 1년도 되지 않았는데 15억 저점에 산 사람은 둘 다 뭐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했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. 1년에 9억 차이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.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도 인구의 2%밖에 되지 않아요. 연봉 1억이라고 해도 세금 떼고 실제 수령액은 600만 원 초반이거든요. 1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9억인 거예요. 만약에 좀 더 기다렸다가 15억보다 더 싸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차이가 커지는 거죠. 집 사는 타이밍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실거주는 언제나 옳다는 거는 진짜 희대의 개소리예요. 내 집 마련은 타이밍이 진짜 생명입니다. 물론 뭐
완전히 집값의 최저점을 잡기는 힘들겠죠.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을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. 요사이 부동산 관련 전문가란 사람들 중에서 저는 그 이현철 소장이란 분이 좀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아요. 이분 책 제목이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인데요.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히 하락만 하는 자산은 없다는 거예요. 아파트도 마찬가지죠. 실거주 목적에 내 집 마련을 좀 노리시는 분이라면은 이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언제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타이밍일까요? 제가 이 책을 비롯해서 좀 여러 전문가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된 의견은 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미분양 주택 해소, 전세 가격 상승, 거래량 증가, 취득세 인하.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단 미분양 해소는 지금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. 내년 초에 이제 둔촌주공 분양이 실제 얼마나 계약하는지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. 아마 당분간은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분양이 안 되면은 결국 건설사는 이 가격을 할인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믿겨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10년 전쯤에는 이 분양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수도권인데도 40, 50% 할인해서 분양을 한 곳이 많았어요. 그러면은 100% 제값을 다 주고 입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. 그래서 이렇게 절반 가격에 할인 분양한 사람들이 계약을 못하게 하거나 입주 못하게 하려고 막 바리케이드 치고 막 불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앞으로도 벌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시점을 좀 잘 봐야 되죠.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미분양이 집을 살 시점이 아니겠죠. 두 번째로는 전세 가격 상승인데요. 금리가 상승하니까 전세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. 제가 그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전세 방도 거의 최근에 30% 이상 떨어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 거 대비해서 전세는 3배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심각하긴 하죠. 이게 전세 대출은 보통 이자만 내잖아요. 그래서 좀 더 금리가 오르는 거에 취약한 것 같아요.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전세 대출이 일종의 대국민 사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좀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주제가 다르니까. 어쨌든 금리의 오름세가 이제 내년에 좀 완만해지고 뭐 내후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전세 가격도 이제 너무 많이 하락하다 보면요 아마 어느 정도 안정될 거예요. 근데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또 다른 문제죠.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요. 공급이 부족해지고 또 전세 대출이 좀 더 풀리면은 다시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떨어진 매매가랑 좀 가까워지는 시점이 집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은 계속 전세가가 폭락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집 살 시기가 아니겠죠.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추이랑 매매 가격과의 이 차이, 갭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거래량 증가인데요.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어요. 사실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완전히 제로금리가 됐잖아요. 집값이 그 후로 거의 뭐 2배 이상 뛰었는데 이게 거래량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. 이게 오를 때도 거래량이 없었고요. 이번에 떨어질 때도 보면은 거래량이 진짜 없어요. 이게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. 거래량이 한두 건만 있어도 전체 가격에 반영이 돼요.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. 근데 이 한 채 가격이 다 그냥 1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럼 1억짜리 아파트가 1000개 있으니까 이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000억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1억 아파트가 2억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. 한 건이. 그러면은 그날부터 그냥 이 아파트 시가총액은 2000억으로 2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1000억이 2000억이 되는데 들어간 돈이 그냥 2억이면 되는 거예요. 한 채는 좀 그러니까 만약에 3, 4채 걸어댔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10억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몇 억으로 1000억이 상승하는 놀라운 자산 효과죠.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3억에 또 몇 건이 걸어대면은 시가총액은 3000억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효과는 집값이 떨어질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. 예를 들어 경기가 요즘처럼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서 이제 3억 하던 아파트가 막 2억, 1억 5천, 그래서 1억에 다시 또 거래가 된다고 하면요. 3천억 시가총액 아파트가 단 몇 건에 이제 몇 억의 거래로 인해서 다시 1000억으로 도로 이제 아미타불 되는 거죠.
시총 3천억은 그냥 한바탕 꿈이었을까요? 이게 진짜 너무 적은 돈으로 수천억의 시총이 너무 올랐다 내렸다가 심해요. 제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 좀 극단적인 예시였긴 한데, 이처럼 부동산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적었던 2020년 이후의 거래는 일종의 허수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,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일 수도 있죠. 만약 대중이 이제 충분히 내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면은 자연스럽게 집을 이제 사게 되면서 거래량도 다시 늘어나게 되겠죠. 과거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, 7년 동안 집값이 매우 안 좋았어요.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막 늘어나던 게 이제 2014년인데요. 이때가 집값의 바닥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같아요. 좀 잘 살펴봐야겠죠. 마지막 네 번째는 취득세 인하. 2013년을 보면은 주택을 처음 산 사람들한테 이제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됐거든요. 심지어 이때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이제 양도세도 면제해줬어요. 그 당시에 이런 취득세 면제라는 이제 혜택의 유혹에 집을 산 친구가 있었는데요.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이제 주변에서 야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하락할 텐데 이 정부의 마지막 폭탄 벌리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좀 난리였어. 저도 그때는 집 사는 거에 좀 부정적이었거든요. 근데 친구는 그냥 어차피 실거주니까 산다고 했는데 떨어져도 상관없다. 근데 그때가 진짜 바닥이었죠.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정부는 세금이 좀 덜 거치더라도 이 규제를 풀고요. 세금을 많이 깎아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어차피 1주택 실거주 입장이면 양도세는 뭐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취득세 면제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네 가지 얘기했는데요. 미분양 주택 해소, 전세 가격 상승, 거래량 증가, 취득세 인하. 물론 뭐 이 밖에도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집값을 결정하죠.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절대적이진 않아요.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좀 고민해 본다면은 분명 도움은 될 거예요. 이렇게 싼 가격의 집을 사기 위해서 이 사이클, 타이밍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요. 제 생각에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 하죠. 스스로를 먼저 아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하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투자가 아니라고 봐요.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집값이 오르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집값은 다 그대로인데 내 집값만 오르면 좋죠. 근데 보통은 비슷한 위치나 이런 비슷한 컨디션 부동산 가격은 다 같이 오르잖아요.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나중에 이제 비슷한 컨디션의 집으로 이사한다고 해도요. 결국 그 이사할 집 가격도 똑같이 올라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오르면은 당장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결국 세금만 많이 내죠. 이게 이득이 없는 거예요. 물론 집값이 올랐을 때 살고 있는 집을 이제 팔고요. 전세로 살다가 다시 집값이 하락하면요. 타이밍을 잘 맞춰서 또 집을 사고요. 또 집값이 오르면 또 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이런 도박을 잘할 수 있는 분은 다를 수 있죠. 근데 이거는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내 가족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실거주 집 마련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좀 배제할게요.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많이 오르면은 이거를 과감히 팔고 지방의 허름한 집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다를 수 있어요. 이미 작년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최고 승자일 수도 있죠.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 살고 있는 집을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. 주변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가 그러더라고요. 이제 수치상으로는 자기가 이제 20억 가까운 자산가인데 시중에는 현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. 부모님이 매달 이제 100만 원씩 지원을 안 해주면은 원리금도 못 내고 파산한다고. 그 자기는 이제 집 팔고 그 집 판 돈으로 지방 가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제 와이프가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예요. 지금 집을 팔기는커녕 더 대출을 더 땡겨가지고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선배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도요. 이게 더 대출을 또 받아서 상류층으로 가려고 하지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
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사는 게 이 투자가 아니라고 하면요. 집값이 앞으로 오르든 내리든 뭐 중요하지 않죠. 싸게만 사면 좋은 거죠. 그러면은 집을 살 때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?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분수에 맞는 집을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집으로 돈을 벌 게 아니잖아요. 오래오래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사는 목적으로 이제 사는 거면은 순수하게 주거로만 접근해야 돼요. 이게 너무 내 분수에 걸맞지 않는 소위 모든 걸 다 끌어당겨서 이 영끌 투자는 금물인 거죠. 솔직히 영끌을 했다는 거는 실거주가 아니에요. 이거는 미래에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이득을 보겠다는 욕심이 사실 좀 투영돼 있는 거죠. 순수한 실거주로만 보면은 이렇게 무리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내 소득 대비해서 이 대출 원리금을 갚는 그 비율을 DSR이라고 해요. 이게 평균 60%를 넘어갔다는 통계가 있는데 심지어 뭐 90%가 넘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해요. 이게 물론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탓도 크죠. 근데 어쩌면은 다 자기 욕심인 거예요. 순수한 실거주로만 정말 생각했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받았겠죠. 이게 DSR 60%내 소득의 절반 넘는 금액을 대출 갚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도 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소득세 떼면요. 월 실수령액은 350만 원 수준이에요. 근데 이 DSR 60%라고 하는 거는 세전 기준이에요. 그러면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원리금 대출이 250만 원이거든요. 그러면은 월급 350에서 250을 빼면 이제 1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자녀도 키우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죠. 그래서 이렇게 대출해진 금융권이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지금 이 와중에 정부는 대출을 더 풀고 있죠. 심지어 무슨 50년 대출도 있더라고요. 이거는 뭐 청년 세대가 더 빚내서 이제 평생 동안 지금 하락하는 집값을 받쳐달라는 뜻인 건지 좀 씁쓸하죠. 소크라테스의 말은 꼭 투자뿐 아니라 저 인생에도 의미심장한데요. 너 자신을 알라.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. 그래서 하나는 집을 살 때 내가 지금 모은 돈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입해야 될까? 두 번째는 내가 대출을 받으면 내 소득에서 이 대출 원리금 갚는 게 한 몇 프로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고려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값은 어느 정도 레벨인지. 예를 들어 볼게요. 그러니까 3억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. 직장인인데 세후 소득이 한 300만 원 돼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. 난 집을 사면 지금 모은 3억 중에서 일단 2억 정도만 집 사는 데 쓰기로 하자. 나머지는 다른 데 써야 되니까. 그리고 내 소득이 3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나는 한 30%까지는 대출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네이버 원리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. 연 4% 이자 기준으로 하니까요. 이제 한 이 사람 300만 원 소득에서 한 30% 계산하면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 정도 나와요. 2억 원 빌렸을 때 30년 대출로 하면은 매월 원리금이 95만 원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집 레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2억에 대출 2억 해서요. 4억 원인 거죠. 그래서 추후 좋은 타이밍이 오면은 4억 내외로 내 집 마련을 하면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값이라는 거예요. 물론 이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예시인 거죠. 이게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. 자산이나 소득도 다 다른 거고요. 또 이게 무엇보다 인생에 있어서 주거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된 주거도 중요하죠. 내 집도 중요한데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경제적 자유가 더 중요하거든요. 5년 안에 여자친구랑 세계 일주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할 때 돈이 여기 너무 많이 묶이면은 투자를 못 하잖아요. 또 대출 너무 많이 받으면 생활이 힘들죠. 그래서 실거주택을 사더라도 아마 저는 자산의 한 30%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물론 좋은 집에 대한 욕심이 좀 없는 탓도 커요. 근데 저와 달리 나는 인생에서 진짜 이 안정된 주거의 가치가 너무 크다. 그런 분은 조금 과한 집을 얻어도 되죠.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. 내 인생에 있어 이 주거, 집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. 과유불급이라고 하죠. 근데 너무 과하면 좋진 않아요. 이게 아무리 안정된 주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막 내가 평생 모은 돈의 100%를 다 올인하고요. 부모님 돈 풀로 땡기고 퇴직연금 모아놓은 거 다 깨서 뺏쓰고요. 소득 대비 너무 과한 대출을 받는 거는 당연히 조심해야죠.
우리 인생에서 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꼭 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저희 결혼도 해야 하고 자녀도 키우고요. 교육도 시키고 자녀, 사업도 하고 뭐 여행도 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요. 제일 중요한 것도 기나긴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. 집 하나에 모든 걸 다 올인하면은 다른 이벤트들을 준비할 수가 없겠죠. 지금 소득 대비해서 이제 대출 원리금 갚는 그 비율 DSR이라고 하는데요. 한도가 40%예요. 그래서 한도 내로 40% 대출 받는다고 해도요. 솔직히 좀 과하거든요. 이게 세전 기준으로 40%이기 때문에 아까 예로 들었던 연봉 5천만 원 기준이면은 이제 매월 대출 원리금만 166만 원씩 갚아야 돼요. 그럼 실수령액이 350인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한 180밖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연봉 5천이면 적은 연봉이 아닌데 이제 180만 원으로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노후 준비까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. 또 보통 30년 대출을 많이 받는데요. 이게 40에 30년 대출을 받으면은 70살까지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암울하죠. 또 관리비, 공과금, 재산세 같은 다른 주거 비용은 아예 계산도 안 했거든요. 아무리 주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인생을 희생하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주거가 너무 소중해.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하면은 뭐 감수하고 다 올인하고 풀대출 받아도 돼요. 뭐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, 그죠?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주거에 대한 욕심이 좀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수도권에 진짜 번듯한 아파트를 원하거든요. 전 세계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는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좀 너무 좀 민감한 까닭도 큰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죠. 아, 나 이런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. 야, 결혼하면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야지. 아, 친구들 다 집 샀다는데 야, 나만 전세 사는 건 쪽팔려서 안 돼. 심지어 이런 것도 있대요. 야, 빌라 사는 애들이랑 친구하지 마. 아, 참. 이 남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면은 불행해져요. 결국 수십 년간 대출을 갚는 게 남이 아니거든요.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소신껏 분수껏 살면 돼요.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15년 정도 지나면요.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암울해질 거라 생각해요. 이 15년 후는 지금 인구층이 제일 두터운 이제 베이비붐 세대죠. 이 1955년에서 한 75년 사이에 20년 동안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. 이 마지막 세대 75년생도 만 60세가 넘어가는 게 이제 15년 뒤에요. 그럼 대다수 인구 이 대부분이 은퇴하는 건데 인구 구조가 집값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인구가 장기적으로 천천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. 당연히 인구는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죠.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가 되게 젊어요, 아직은. 그래서 우량한 편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느끼는데요. 이게 15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아마 이 고령화와 인구 구조에 대한 충격이 올 거예요. 그래서 얘는 금리처럼 몇 년 후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. 계속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악영향을 주거든요. 그래서 20년, 30년 장기적으로 보면요. 일본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, 물론. 근데 이런 저출산 고령화 속도나 가계부채 수준이나 이제 부동산에 완전 몰빵돼 있는 이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요. 아,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도 많거든요. 그래서 미래의 집값은 물론 누구도 뭐 예측할 수는 없죠. 근데 만약에 일본처럼 집값이 진짜 계속 하락한다고 해도요.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.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사면은 버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잖아요.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 이사 갈 일이 생겼어요. 근데 어차피 그 집값도 같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면은 집값이 그냥 다 같이 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세금도 그만큼 적게 낼 거 아니에요. 이 세금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. 15년 후부터는 국민연금, 뭐 건강보험, 요양보험, 노령연금, 주택연금 등 이 인구 구조상 노인 세대의 재정이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. 근데 세금은 걷는 게 딱 세 가지예요, 크게.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. 근데 법인세랑 부가가치세는 올렸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.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건 소득세뿐인데 실제로 소득세를 엄청 올렸거든요, 최근에. 근데 만약에 가장 인구층이 두터운 이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15년 뒤에 다 은퇴해버리면은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죠.
세금은 많이 필요한데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러면은 가뜩이나 인구가 딸리는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만 소득세를 바짝 더 걷어야 될까요? 그건 힘들겠죠. 그래서 인구층이 가장 두터운 미래의 이 노인 세대, 베이비붐 세대에게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그때 가서는 재산에 대한 세금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들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죠. 즉 미래에는 부동산 관련된 이런 재산세 같은 세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능력 대비해서 너무 과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세금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죠. 그래서 노인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서 재산세를 많이 걷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, 기초연금과 같은 이 노인 복지를 부동산 같은 재산에 연동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얼마 이상의 집을 가진 노인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액을 좀 깎는다던가, 그런 집을 가진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는 식으로. 이미 건강보험은 그렇게 바뀌고 있죠. 지역가입자는. 집값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. 하지만 어차피 7거주 목적 1주택은 투자가 아니에요.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가 없어요. 중립 포지션이거든요. 그렇기에 실거주 목적에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, 첫 번째는 내 자산이나 이 소득에 맞는 적정한 집을 구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사이클을 좀 잘 공부해서 이 좋은 타이밍, 집값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잘 사는 거고요. 세 번째는 남 눈치 너무 보지 말고 그냥 분수껏 사는 거죠.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은 실거주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 같아요. 그 언제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좋은 타이밍은 언젠간 반드시 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저도 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영상 만들어 봤어요. 좀 뭐 부정적인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.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